딜사이트 마감 노트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정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진혁입니다. 일본은행이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동결했습니다. 시장이 예상했었던 결과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데요. 이제 관건은 3시 반에 열리는 이 우에다 총재의 기자회견입니다. 관련된 내용들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 볼게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오늘 시장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모건스탠리 보고서 여파에 어제 크게 밀렸었던 반도체주인데요. 오늘은 이 과매도라는 인식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저가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바이오도 상승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발 호재가 전해진 유한양행이 급등세를 펼쳤는데요. 오늘 코스피 지수 0.9% 강세고요. 2606선 위에서의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거래소 쪽 분위기 확인해봤고요. 코스닥 쪽은 어떤가요? 네, 코스닥 쪽도 금리나 하루 뒤에 더 강한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로 오전부터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1.3% 가까운 상승을 하면서 750선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자, 중간에 추석 연휴가 있어서 아마 느끼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오늘까지 포함하면 지금 코스닥이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입니다. 706포인트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750포인트를 바라보고 있으니까 짧은 기간 내에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중심에 있는 섹터가 단연 제약 바이오 그리고 2차 전지입니다. 이 두 섹터는 오늘도 잘 가고 있는데 특히 리가켄 바이오, 알테오젠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불을 뿜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자율주행 AI 보안주도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화요일 같은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 오후 그리고 다음 주까지 전략 잘 짜봐야겠죠.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딜사이트 마감노트 필기 시작합니다. 이슈노트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을 관통하는 이슈 점검하고요. 전략 세워보는 시간입니다. 독립리서치 P&J 손창현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팀장님과 함께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화면으로 만나볼까요?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테마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이야기 나눠보고요. 슈퍼 호황기에 접어든 전력기기 섹터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양의 대규모 공급 계약 소식 전해졌는데요. 배터리 회복의 신호탄인 건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테마 이야기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 민주당이 주도한 지역화폐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뭔지 좀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의무화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정부는 법률안을 수용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입장이 추가적인 뉴스로 나왔습니다. 관련된 소식 일단 들어볼게요. 예, 어제 그 정부에서 앞에서 얘기해 주셨지만 지역사랑권 이용 활성화법을 통과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화폐를 정황정부 쪽에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한다라는 지원으로 법제화를 했는데 일단 야당에서의 취지는 그거예요. 뭐냐면 지역화폐를 사용을 함으로써 지역 그 주민들, 그러니까 지역 상권에 대한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지역 상인이나 지역 경제에서 활성화가 좀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좀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그 지역 단위로 이제 경기를 좀 부양을 해야 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거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정부 쪽에서 코로나19 때 여기에 대해서 톡톡히 좀 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 1조 2천억을 들여서 이 예산을 지원을 해서 지역 화폐 투입을 했고요. 반응이 좀 괜찮았죠. 그때 당시만 해도.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로 전국의 243개 지역에서 이 지자체에서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191곳에서 지역 화폐를 뭐 운영하거나 아니면 중앙정부 쪽에서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을 좀 줄인다라고 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얼마만큼 좀 그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뭐 발전이 될 수 있을지 관건인데 현재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 화폐는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온누리 대 상품권은 이 뭐 만약에 이제 전주에서 이 지역 화폐를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전주에서만 사용이 돼야 하잖아요. 근데 온누리 상품권은 전주에서 사서 서울에서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주에서 받아서 서울에서도 살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역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거는 전혀 이제 상관이 없이 이제 관련돼서 경기를 부양하는 그런 부분으로 볼 수 있어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봐야겠지만 일단 관련주들이 어제 좀 장 초반 그 장 막판에 그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추가적으로 얼마만큼 더 상승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가끔 용산 사랑 상품권 구입해서 쓰곤 하는데 관련된 법안들 우리가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사실 관련주들 장 막판에 급등이 나오기는 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시세 찾아보니까 시세 연속성을 가져가지는 못하더라고요. 관련된 테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뭐 아시다시피 테마주 매매를 하더라도 이 중장기로 끌고 갈지 네. 말지에 대한 결정을 기준을 좀 정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3가지로 기준을 정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재료가 소멸했는지에 대한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를 그대로 사용을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또 관련돼서 이 반대 의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4일 날 어떤 이 행사를 결정을 할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만약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24일 날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이게 이제 단기적으로 소멸이 돼서 테마주 성격에 관련된 흐름이 이제 꺾여버릴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되는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이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시장 상황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 뜨뜻미지근하게 이제 주도주도 없고 그렇다라고 시장이 강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마주가 잘 형성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 시장에 대한 거를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관련된 테마가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되는지도 확인을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지역화폐가 완전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럼 지역화폐를 통해서 어떤 업종들이 실적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테마주가 단기적으로는 좀 지지부진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이런 기준들을 정하면 어떻게 좀 추가적으로 가져갈지를 명확하게 좀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네. 24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결정을 하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시장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런 상황 안에서는 테마주가 좀 더 득세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오는 24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그 여부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여러 종목들 언급되고 있잖아요. 네. 그 안에서 그럼 볼만한 종목이 어떤 쪽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자화폐를 가져다가 결제를 하면 네. 결제 시스템은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제 시스템 관련된 종목들이 그나마 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그럼 실적이 좀 나오는 쪽이에요? 아무래도 전자결제 화폐를 스마트 카드에 탑재를 해서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사용을 하면 전제 결제에 대한 결제 가격으로 거기에 대한 수수료 피를 받기 때문에 뭐 아시다시피 뭐 KG 이니시스나 KG 모빌리언스, 다날, 그리고 나이스 정보통신, NHN, KCP 같은 업체들, 예전에 한국사이버결제였죠. 이런 업체들은 이제 결제를 할 때마다 수수료를 받는 그런 구조로 수익성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역 화폐든 온누리 상품권이든 상관없이 결제를 온라인이나 모바일로 진행을 하면 할수록 실적이 쌓여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금융 자동화 기기들도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해서 ATM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네트나 KCT, 로지시스, 투리엠스 뭐 이런 쪽도 결국에는 전자화폐 어느 정도 금액을 입금을 한 상황에서 그걸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금융 자동화 기기 이제 ATM기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관련돼서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스마트 카드를 만드는 기기 업체들도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비벨룩스와 코나이가 제일 큰 업체이기 때문에
이 스마트 카드를 만드는 기업들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여기에 이제 전자페이 관련돼서 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도 어떻게 보면 조금 연결돼서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국에는 네. 이게 이제 실적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쉽게 이렇게 뭐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어서 단기적인 테마성으로만 좀 지켜봐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인데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과정이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여부 눈여겨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실적으로 연결되는지 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단기 테마 정도로 인식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추가적인 말씀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슈퍼 사이클을 맞은 전력기기 쪽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 시대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슈퍼 호황기를 맞았다라는 이야기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여기에 최근에는 AI 인프라 펀드 출시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관련주들의 급등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짚어볼까요? 예, 아시다시피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 센터를 엄청나게 좀 짓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 전력 공급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따져보면 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앞에서 얘기해드렸던 인공지능 관련된 데이터 센터 확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미국, 일본에서 이 관련된 데이터 센터와 반도체 생산을 위한 그런 부분의 전력 공급이 계속 선행되어야 되고 있다라고 해서 좀 관련돼서 인프라 투자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노후 전력망 교체 시기가 어떻게 보면 맞물렸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쪽에서의 수혜가 본격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미국에 설치된 변압기 관련돼서 약 70% 정도가 25년에서 30년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관련된 이제 교체 수기가 이어져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이제 한국산 변압기 수입 관련돼서도 계속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2020년에 5.2%의 이 수익 관련된 부분이 올해 4월에서는 17.3%까지 상승을 하면서 계속 이 미국에서의 수입이 계속 우리나라 변압기 관련된 게 높아지고 있는 단계고요. 국내 쪽의 전력 기자재 수출액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0년에 111억 달러 정도 했던 그런 수출 규모가 23년 규모로 봤을 때 151억 달러까지 높아졌고요. 올해는 뭐 상반기 기준으로 162억 달러 정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주목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언급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로 불리더라고요. 그만큼 전력 수요가 폭증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향후 10년간 슈퍼 호황기에 접어들었다라는 리포트 내용도 있으니까요.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국내 기업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관련된 투자를 확대한다고요? 예, 국내 뭐 다양한 인터넷 기업과 더불어서 통신사들이 데이터 센터 구축에 좀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통신사들이 왜 여기에 이제 목을 메고 있냐면 결국엔 통신사들이 이제 예전에 스마트폰 관련된 부분의 서비스로 뭐 현금을 좀 챙기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거기에 대한 성장세가 좀 이 다른 쪽으로 좀 전환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신성장에 대한 동력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 5G 인프라와 더불어서 이 데이터 센터에도 상당히 좀 열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자체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유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강원도가 지자체 관련돼서는 500억 이상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일단 뭐 보조금을 지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경상북도도 뭐 시설 보조 지원금 그리고 전라남도도 100억에서 1000억 정도 보조금을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전북은 3000억 이상 만약에 이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면 300억 이상 보조금을 또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들도 여러 가지 부분에서 다양하게 이제 보조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국내 쪽 기업들을 보시면 이 뭐 데이터 센터를 얼마나 누가 만들고 있는지를 잠깐 보면 카카오 데이터 센터가 올해 1월에 이제 어느 정도 가동이 됐고요.
그리고 KINX라고 하는 회사가 24년 올해 이제 상반기에 과천 의왕 쪽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설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KT가 25년에 가산, 그리고 26년에 부천 그렇게 데이터 센터를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SK가 26년에 양주 그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적으로 네이버나 NHN도 뭐 전국에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뭐 빅테크 기업이라든지 인터넷 기업들, 통신 업체들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해드렸지만, 뭐 삼성전자나 LG전자 이제 대기업 쪽으로 가면 이거보다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국내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업체들, 인프라나 이 발전기, 변압기 이런 쪽에 대한 부분은 국내에서도 상당히 좀 수혜가 높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쪽에서 뒷받침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게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쪽에서도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사실 전력기기 쪽은 AI 관련주 주가랑 연동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잖아요. 네, 최근에 AI 버블론 나오고 있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만약에 엔비디아나 뭐 관련주들 주가가 조금 눌린다면 이거와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무관하게는 가지 않을 겁니다. 엔비디아가 꺾이면 이 전력 인프라 쪽 관련된 종목도 꺾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있는 건 그거예요.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 관련돼서 계속 만들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가 아직 HBM 관련돼서 투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을 만드는 시점이 아마 변압기나 전력 이런 쪽 관련돼서는 단기적인 고점이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를 좀 잘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종목을 이제 차트를 잠깐 볼게요. 차트를 보시면 대원전선이라는 차트에 대한 주가 흐름을 보시면 이제 고점에서 조정이 상당히 많이 받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조정이 많이 받았을 때 이제 이제 고점을 갱신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로 빨리 상승을 해서 거의 고점 부근대까지 임박을 했기 때문에 고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대장주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변압기의 HD 현대일렉트릭이 이 변압기나 전력 인프라 쪽에서는 대장 형태로 좀 진입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고점을 경신하고 있는 대장주의 흐름 보면서 시장 대응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전선 변압기 관련주 관심 유효라고 미리 대본을 주셨는데요. 여기서 궁금한 건 그럼 전선 쪽을 더 좋게 보고 계세요? 변압기 쪽을 더 좋게 보고 계세요? 저는 변압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압기를 하는 그 업체들이 결국엔 뭐 다른 발전기나 이런 것도 같이 병행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HD 현대일렉트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선에 대한 거는 일단 마진율도 좀 저렴하고 그 규모 자체가 크긴 하지만 이 OPM 자체가 좀 적은 상태라고 좀 볼 수 있어서 수익성적인 부분이 얼마만큼 뒷받침이 될 수 있을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이 변압기나 뭐 발전기나 뭐 이런 기기들을 만드는 업체들은 수주 자체 단위가 좀 크거든요. 그리고 단위도 크고 이 단위가 큰 대신에 수익성적인 OP 마진도 좀 큰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어서 그렇다라고 하면 똑같은 거를 판매를 하면 수익성이 아무래도 높은 거에 또 포인트를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변압기 관련된 종목들을 참 눈여겨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력기기 섹터 내에서 그래도 변압기 쪽 좋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이쪽 sek터 이야기 나눠봤고요. 2차 전지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상당히 주가 흐름 양호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금양 뉴스가 있었죠. 오늘 10% 넘게 급등세가 논출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 기업과 조단위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근데 팀장님, 제가 이 나노테크 에너지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서요. 이게 어떤 회사예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회사예요. 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있는 건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좀 찾아보니까 인원이 한 70명 정도 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은 그런 기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2조 3천억에 대한 그런 투자를 발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모르겠고
자세하게 또 좀 더 얘기를 해드리자면 금양이 어제 시간 외로 얘기가 나온 게 미국 나노테크 에너지라고 하는 회사에 에너지 저장 장치 ESS와 더불어서 무정전 전원 장치 및 기타 어플리케이션 배터리 공급을 위한 이 판매권을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2170 원통형 배터리 셀에 대한 부분을 미국에서 독점권을 이제 이쪽으로 주고 유통이나 지역 고객 재판매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게 26년부터 30년까지 추정한 그런 구매 예상 금액이 약 2조 3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만큼 이 금양 쪽으로 오는지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 공급 물량이 언제든 조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추후에 변동될 수 있다라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얼마만큼 이 수주가 진행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 계약에 대한 거는 계속 추적을 해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하지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있어서는 그나마 훈풍이 다가오고 있다. 왜 그러냐면 신규 수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훈풍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금양 관련된 판매권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2차 전지에 대한 훈풍으로는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개별적인 종목에 미치는 영향들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계약 이후에 공급 물량 조정 가능성에 주의를 하자라고 말씀 주셨지만 하지만 이 뉴스가 2차 전지 관련주에게는 투심 회복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이제 사실 오늘은 반도체가 반등을 하는데 어제 워낙 반도체가 밀리니까 반도체에서 빠진 자금이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로 오는 거 아니야? 약간 기대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일각에서 있으신 것 같아요. 2차 전지 이제 바닥일까요? 들어가도 돼요?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가격이 어디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격적인 매력은 충분해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 봤을 때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고점 대비해 봤을 때 거의 반토막이나 반토막 이상 난 주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격적인 부분에서는 매력이 있지만 이 전기차 메이커들이 생산 철회를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본업이 아직 확대 어느 정도 회복이 덜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스웨덴의 볼보가 30년까지 원래는 모든 차에 전기차를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전환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이거를 좀 철회를 했고 포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포드도 전기 SUV 생산을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이제 포기를 하면서 내연기관 관련된 공장으로 전환을 했고요. GM도 22년에서 25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생산량 100만 대를 생산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출시 일정도 미루고 이 관련된 이 계획을 철회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고로 이 본업에 대한 메이커들이 얼마만큼 이 전기차를 잘 팔 수 있는 요건이 다시 되는지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투자도 뭐 라인에 대한 투자, 그러니까 전기차에 대한 라인을 계속 증설을 해야 전기차를 많이 생산할 수가 있는데 투자에 대한 지속적인 확대 축소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쉽게 이게 뭐 단정을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관망할 구간이다. 2차 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는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그래도 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리스 우세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무게로 봐야 할까요? 그래도 2차 전지 쪽도 크게 보면 해리스 수혜주로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영향 제한적일까요? 친환경 관련된 부분에서 계속 뭐 우호적인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리스 관련 주로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본업인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말고 다른 종목들을 본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제 셀 업체들을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소재나 장비나 뭐 이런 업체들은 결국에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지 결국 실적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하지만 배터리 셀 업체들은 이 전기차 배터리를만 안 팔아도 뭐 ESS라든지 다른 쪽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구멍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배터리 셀 관련된 종목들을 그래도 유심히 좀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어서 삼성 SDI나 SK이노베이션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등을 관심 있게 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차 말고도 모멘텀이 있는 쪽 셀사 중심으로 보자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럼 전기차를 매수하고 싶다면 확인해야 할 모멘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곧 테슬라 쪽에서도 또 10월에 빅 이벤트 있잖아요. 예, 결국에는 이제 10월 10일 날 네. 로보택시가 얼마만큼 반향을 일으키는지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솔직히 이제 아이폰 16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을 탑재를 뭐 할지 말지 뭐 안 한다라고 얘기를 먼저 했으니까 상당히 그래도 많이 팔릴 줄 알았는데 역시 탑재를 안 하니까 그렇게 많이 선판매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로보택시는 8월 8일에 준비를 했다가 10월 10일로 연기를 한 거잖아요. 두 달이나 연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놓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어서 만약에 로보택시가 반향이 좀 좋으면 이 2차 전지나 이 관련된 전기차로도 하나의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시그널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10일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가 됩니다. 만약에 이것이 좀 반향을 불어일으키게 된다면 2차 전지로 좀 온기가 확산될 수 있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으니까요. 공개 이후의 흐름들 우리가 잘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노트 손창현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앵커가 직접 고른 리포트를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포트 내용 간략하게 살펴보고 그리고 오늘 주가 흐름까지 살펴볼 텐데요. 자,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첫 번째 리포트 함께 살펴볼까요? 자, 기업은행에 대한 리포트고 NH투자증권 목표가는 17,000원 유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보면 보기 드문 기말 고배당 은행주 이렇게 기업은행에 대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른 금융주주가 구체적인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고 시행하는 사이에 기업은행은 뚜렷한 메시지가 없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투자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자, 하지만 기업은행은 연 1회 기말 배당이 아주 높은 수준입니다. 자, 그리고 자사주보다 현금 배당을 더 선호하는 투자자들도 많이 존재하는 만큼 연말이 다가올수록 투자 매력이 살아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자, 그리고 다음 투자 포인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배당 정책 구체화 통한 밸류업. 자, 이건 무슨 내용이냐면 기업 다음 첫 번째 포인트와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기업 가치 재고 계획의 발표 시점이나 내용은 미지수지만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그 정책이 배당 정책을 구체화를 통해서 밸류업을 이뤄낼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갈수록 조금 더 좀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 세 번째 경기 침체 시에 여신 건전성의 악화가 우려된다. 이 부분은 발목을 잡는 부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산 포트폴리오가 중소기업 대출 중심이라서 경기에 민감한 종목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경기 침체 시에는 국책은행의 역할이 요구되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점이 있다. 자, 하지만 앞선 이유 때문에 연말이 갈수록 한 번쯤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이다. 자,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기업은행의 오늘 주가 흐름 살펴볼까요? 자, 지금 일중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계속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14,000원대에서 앞뒤로만 살짝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딱히 그렇게 거래량이 붙지 않으면서 주가 흐름상으로는 눈에 띌 만한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기업은행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에 대한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신영증권의 리포트고 목표가를 9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 각 증권사들이 리포트를 내고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목표가를 하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 좀 정리가 잘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왔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3분기 실적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자, 일회성 비용이 증가해서 단기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정리를 해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3분기 실적이 매출액은 80조 6천억 원, 영업이익은 10조 7천억 원으로 기존 추정치보다 하회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포인트를 살펴보면 매크로 불확실성으로 단기 반등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자, 이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테크 업계 전반이 이 매크로의 불확실성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다면 주가는 언제쯤 다시 오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힌트를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25년에 D램 가격이 상승하면 그때 재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2025년 D램 캐파의 30%가 HBM으로 전환되면서 이 메모리 가격이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그렇다면 자연적인 감산 효과가 발생하면서 그때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오늘 주가 흐름 볼까요? 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지금 삼성전자를 담고 계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오늘 0.7%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떨어진 이후에 지금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게 외국인의 매도가 10거래일 연속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와 반대로 개인은 18거래일 연속 매수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기관이 이제 매수로 조금 돌아서긴 했는데 하지만 외국인의 매도세가 워낙 강하다 보니까 주가는 계속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기업은행과 삼성전자까지 살펴봤고요. 리포트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는 역발상 투자 시간에 손창현 팀장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창현 팀장과 바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역발상 투자 시간 오늘은 어떤 리포트를 가지고 오셨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리포트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퓨런티어에 대해서 가지고 오셨는데요. 오늘도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하드웨어 4에서 AI 5로 이게 지금 테슬라의 하드웨어 업데이트 얘기죠. 2차 투자 사이클 초입이다. 올해 상고 하저 실적을 흐름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부터 신규 수주 증가가 기대되고 카메라 차량 탑재 수 그리고 성능이 향상되고 있다. 자, 메리츠 증권의 목표가는 31,000원으로 나왔고요. 하향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자,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쪽 테마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될까요? 이게 테슬라 로보택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근데 원래는 8월 8일 날 나오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2개월이나 연기가 되면서 이제 여기에 뭐 어떻게 보면 뭐 앨런 머스크가 여러 가지에 대한 거를 업그레이드를 해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예. 또 워너브라더스 그 스튜디오를 빌려서 관련된 쇼를 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그 로보택시가 만약에 이제 좋은 반향을 일으킨다라고 하면 생각해봐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앞으로의 전기차 수요가 상당히 좀 많이 팔릴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면 로보택시는 기본적으로 이제 2차 전지를 바탕으로 한 이 전기차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기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이 증가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장 부품에 대한 확대죠. 이제 자동차에 대한 부품이 거의 전자제품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카메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대를 할 수 있는 것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메모리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있어서 뭐 반도체, MLCC 관련된 거나 뭐 저항기, 칩 저항기 뭐 이런 게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고스란히 또 그런 쪽으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로보택시가 어떤 이제 성향으로 우리에게 이제 다가오는지가 관건일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제 단기적으로 너무 또 과한 기대를 하다 보면 또 이 실망을 또 하면 또 차익 매물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를 감안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이어질 수 있는지를 좀 눈여겨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보다 어떤 스탠스를 계속 유지를 하는지를 좀 찾아 나가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트리거를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장의 개화냐 혹은 실망으로 또 쉬어가느냐 이 기로에 서 있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그렇다면 리포트에서는 어떤 투자 포인트에 집중했는지 들려주실까요? 예, 메리츠 증권에서 나왔고요. 37,000원이었는데 원래 31,000원으로 매수 하향 보고서를 냈습니다. 제목 보시면 이 그 AIoC 하드웨어 쪽에서 네, 그러니까 하드웨어 5세대가 이제 진행이 된다. 이게 이름을 바꾼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2025년 제도약 기대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4세대에서 5세대로 이제 2차 투자 사이클의 초입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적정 주가를 제시를 했고요. 2분기 말에 수주 잔고는 기준 올해는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이 불가피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25년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저가형 모델 E 시리즈와 그리고 페이스리프트에 대한 부분으로 이 출시가 되고요. 거기에 이제 사이버 트럭 양산이 본격화되면 조금 더 수혜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드웨어가 예전에 3세대에서 4세대로 넘어갔을 때 상당히 실적이 좋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4세대에서 5세대로 넘어갔을 때 실적에 대한 부분이 긍정적으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라고 리포트에는 나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단락 보시면 3세대에서 4세대의 추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최대 실적의 그 원동력이 결국에는 하드웨어가 3세대에서 4세대로 전환됐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카메라에 대한 대당 카메라 대수도 많아지고 그리고 이제 화소가 증가가 되기 때문에 스펙 자체가 좋은 카메라를 더 많이 사용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네. 하드웨어도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단가도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카메라에 대한 대수도 늘어나고 그리고 그 품질도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로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22년 2분기 때 수주 잔고 확대에 크게 기여했었던 거와 지금이 어떻게 보면 유사한 그런 패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자율주행 성능과 연계되는 카메라의 특성상 이 5세대에 관련된 추가적인 탑재량이 더 많이 증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소 상승도 기대가 된다. 그리고 북미 엔드 고객사 카메라 모듈 장비 내 동사가 80%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직접적인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로보택시 그리고 모델 2 그리고 모델 Y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25년의 수요 반등 기대라고 제목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동사 신규 수주가 올해 2분기 때까지 감소했던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고객사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이 전기차 판매가 부진했었던 게 가장 크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신규 수요 이벤트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10월 10일 날 로보택시가 있고요. 그리고 25년에 저가형 모델이 출시한다라는 것도 있다. 거기에 이제 동사는 이 영업이익률이 3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5년 매출이 안정적으로만 찍혀도 실적에 대해서는 부담이 없이 늘어날 수 있는 구조다라고 보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뭐 내년에 조금 더 좀 주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리포트에는 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테슬라의 로보택시 공개가 초미의 관심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리포트 바깥에 있는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게 자율주행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 관련돼서 이 확대가 되면 레벨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카메라에 대한 대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레벨 2에서 차량용 카메라가 한 7개에서 8개 이상 필요했다라고 하고요. 이 레벨 3로 가면 차량용 카메라가 12개 이상이 탑재가 된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다시 레벨 4로 이상으로 가면 20개 이상까지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카메라 대수가 높아지고요. 거기에 이제 질적인 카메라 화소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이 4개, 7개로도 이 구현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이제는 화소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이룰 수 있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질과 이 카메라 대수가 계속 늘어난다. 그래서 P와 Q가 계속 동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 포인트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동사는 이제 부품과 더불어서 장비를 갖춘 고른 포트폴리오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 쪽이 44.6%의 매출 비중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장비 쪽이 55.4%의 매출 비중을 보유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품 쪽은 뭐 산업용 PC 쪽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뭐 고객 주문 맞춤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LED 광원이나 거기에 이제 FA 컴포넌트 같은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장비 쪽에서는 카메라 정밀 조립 공정 장비를 비롯해서 카메라 검사 공정 장비 그리고 라이다 조립 검사 장비까지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부품은 부품 그리고 장비면 장비에 대한 거를 고르게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뭐 카메라만 직접적으로 만드는 기업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수익 창출 능력이 좀 탁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이제 OP 마진도 30% 정도기 때문에 이 마진율도 높다. 그래서 매출은 적지만 마진율이 높기 때문에 뭐 이익률 자체는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카메라 대수가 늘고 여기에 성능도 올라가다 보니까 카메라 대당 개수도 그 가격도 이제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P와 Q가 함께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퓨런티어의 적정 목표가를 볼 텐데 31,000원으로 나왔는데 이제 하향 조정됐거든요. 네. 자, 목표가에 대한 분석해 주실까요? 이게 이제 25년의 실적을 가져와서 계산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년의 EPS 주당 순이익이 1,038원으로 계산을 했고요. PER이 29.4배를 계산해서 이 메리츠 증권에서는 31,000원을 책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익성적인 부분만 보면 어제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PER이 22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적정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올해 실적은 뭐 하반기로 갈수록 별로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어서 내년의 실적이 얼마만큼 이제 원하는 대로 그리고 생각했던 대로 나오는지가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이 생각했던 대로 나오면 결국에는 목표가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주가가 단기적으로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차트를 네. 보시면 정확하게 주가가 37,500원 했던 주가가 최근에 12,000원까지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3분의 1이 하락을 했었더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예. 그만큼 실적에 대한 그 변동성이 상당히 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단기적으로 15,000원에서 22,000원까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추이가 이제 10월 10일까지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로보택시가 이제 발표하고 나서 어떻게 방향을 트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이제 25,000원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7,000원 정도로 1차 기술적인 목표가로 두시면서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언급드리겠습니다. 네, 7월 초에 고점이 24,000원대였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어서 1차 목표를 27,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퓨런티어 살펴봤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종목 보겠습니다. AJ 네트워크스에 대한 리포트인데요. 흥국증권의 리포트 목표가는 8,000원 유지 의견입니다. 주요 사업이 렌탈과 창고 유통인데 6대 3 정도 되고 있고요. 3분기 영업이익은 235억 원, 양호한 실적이 보인다.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대리점 계약을 했고 물류시장 확대 따른 지속적 매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렌탈 산업 관련해서 이제 업황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제는 뭔가를 사는 것보다는 빌려서 쓴다. 네. 한마디로 구독하는 경제가 더 일반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소유보다는 공유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감가상각이 모든 재화에 되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양한 제품들의 렌탈화가 확대가 되고 있다. 예전에는 뭐 렌탈카에 대한 것만 생각을 했지만 요새는 뭐 가전제품과 더불어서 사무용 기기 그리고 공업용 기기까지 렌탈을 좀 주로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LG전자도 정수기부터 시작을 해서 이 다양한 가전제품에 대한 렌탈화를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에 뭐 웅진코에는 정수기 관련돼서 렌탈을 하고 있고요. 바디프렌드는 상장은 안 됐지만 뭐 의자 관련된 걸로 이제 관련돼서 이제 렌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동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공업용 기기 관련된 렌탈부터 시작을 해서 이 환경 기기
그리고 로봇까지 렌탈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에 대한 렌탈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놓고 있고 거기에 대한 거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동사가 예전에 그 아주 렌터카를 가지고 있었던 회사예요. 근데 예. 아주 렌터카를 팔았죠. 매각을 하고 나서 이제 공업용 렌탈이나 이제 B2B 렌탈로만 전문적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사업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렌탈 관련돼서는 동사를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리포트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두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대리점을 계약했다라는 내용이 눈에 들어오는데 이제 그 부분 포함해서 좀 자세히 들려주실까요? 예, 동산 이제 흥국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고요. 8,000원 매수 유지가 나왔습니다. 제목 보시면 작지만 강한 기업이라고 이 리포트를 발표를 했고요. 이 동사 사업부를 보시면 이 리포트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한 3가지로 구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렌탈 부분 관련되고요. 이 렌탈 부분도 로지스 부분이라고 해서 이 파레트나 물류 기자재 관련 렌탈이 있습니다. 그리고 BNT 솔루션 사업 부분이라고 해서 OA 기기, 그러니까 사무용 기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모바일 기기, 환경 기기, 로봇 렌탈 관련된 렌탈 유통을 하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거기에 이제 산업 안전 장비 렌탈도 합니다. 그래서 고소 장비나 지게차 관련된 렌탈도 동사가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창고 및 유통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창고는 뭐 냉장 및 냉장 창고를 임대를 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에너지는 유류 도소매 태양광 발전을 해서 결국에는 이거를 뭐 만들어서 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드웨어 쪽 관련돼서도 서버나 스토리지 등 각종 저장 장치를 유통하는 것도 이제 동사가 사업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기타 부분으로 자동차 정비, 차량 경정비나 그리고 부동산 관리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단락을 보시면 3분기 OP가 235억이다. 그리고 양호한 실적이 전망된다. 그래서 1, 2분기 때 양호했던 실적이 3분기에도 고스란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이유는 창고 및 유통 부분의 부진이 어느 정도에 그러니까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력 사업인 렌털 부분의 호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24년 연간으로 봤을 때도 매출액은 한 1조 500억 정도 되고 우리 영업이익은 896억 정도로 양호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렌털 호조나 창고 및 유통 부분의 실적 개선이 이거를 뒷받침을 해주고 있고 기타 부분의 적자는 축소를 할 예정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보시면요. 다양한 신사업에 대한 성장 엔진이 본격 가동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 사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두산 로보틱스와 협동 로봇 판매 대리점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기존의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렌탈 서비스에 대해서 협동 로봇을 포함해서 로봇 렌탈 사업을 본격화를 하려고 준비를 했다라는 것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간 매출액이 로봇 관련돼서 70억으로 좀 크지는 않지만 매년 100% 이익에 100% 성장을 한다라고요. 외형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로봇 렌탈이 괜찮은 것 같아요. 13% 정도의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 그래서 100억을 매출을 일으키면 13억 원 정도는 수익으로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좀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팔레타이징 로봇 관련된 성장성이 가장 높을 것이고 향후 물류 로봇 시장에서도 대응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지스 부분 관련돼서는 이 파레트나 이 포크리프트 관련된 부분이 기존의 이제 목재에서 플라스틱으로 전환이 되면서 렌탈에 대한 전환 수요가 조금 더 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물류시장 확대가 본격화되면서 외형 성장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산업안전장비라고 하는 이 SK 하이닉스 P4 공장이나 그러니까 평택 공장인 것 같아요. 이 평택 파이브라인 공장 관련돼서 용인 클러스트 고소 장비 관련된 부분, 뭐 크레인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빌려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빌려준 것도 뭐 양호한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서 뭐 고른 성장세가 지속이 되고 있다. 그런데 평가를 제대로 못 받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리포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모든 부분에서 렌탈 사업을 지금 잘 하고 있는데 평가는 제대로 못 받고 있다.
자, 지금 로봇 쪽에 힘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찾아보니까 4월에 로봇 관련 부서를 신설했는데 이름을 BNT 솔루션 사업부로 정했더라고요. 네. 자, 이쪽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리포트 바깥의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로봇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로봇에 대한 매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 로봇에 대한 매출이 점차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보면 사업에 대한 재평가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얼마만큼 커지는지가 관건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종합 렌털 거의 1위 업체입니다. 동사가. 이 렌털 자산이라고 하죠. 이 빌려준 거에 대한 것만 자산으로 합쳐도 7천억 규모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동사가 시가총액 2,100억인데 렌털에 대한 자산만 가지고도 7천억에 대한 부분을 회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좀 저렴하다. 그래서 이제 PBR 자체가 상당히 저 PBR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렌탈 관련된 종목들이 이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보다 더 저렴한 가격으로 렌탈을 할 수가 있는 구성이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렌탈 관련된 부분이 성장세가 기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렌탈료가 단기적으로 인상을 한다라고 하는 효과도 동사가 좀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양한 렌털에 대한 부분과 이 단가 인상 관련된 부분도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다. 근데 동사가 올해 이제 그 손실이 발생을 합니다. 이제 네. 인천 물류 창고가 화재로 인해서 일시적인 비경상적인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되지만 그래도 이제 실적에 대해서는 크게 뭐 침해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 지금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만 봐도 가격적인 매력은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AJ 네트워크스의 목표가를 들어볼 텐데요. 지금 보면 8,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 가격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엄청나게 저렴하다라고 생각합니다. 8,000원이 저렴하다라는 건가요? 8,000원은 저렴하진 않고요. 이제 지금 이제 현 가격, 주가. 현 주가는 상당히 저렴하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사는 이제 평가를 25년 기준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PER이나 PBR로 봤을 때 25년 기준 7.5배 그리고 0.5배로 계산을 해봤을 때 상당히 좀 가격 매력이 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동사가 좀 진행을 하고 있어요. 자사주 매입 70억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23년 10월 24일부터 24년 10월 23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사주 매입을 지금 한 20억 정도 매수를 해놓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0억 정도 매수를 진행을 할 여유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역시 주가가 빠질 때마다 자사주는 매입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올해와 내년 배당 수익률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이제 그 내년에 7.2%를 배당을 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올해는 이제 6.6% 배당을 할 가능성도 높다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도 좀 긍정적이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요. 그 어제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PER이 12배 정도 수준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뭐 20배 정도 수준만 보더라도 7,800원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배 정도 수준까지도 뭐 나름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1차 목표가는 일단 기술적인 목표가는 최근 주가를 보시면 단기적인 고점이 역시나 5,000원을 돌파했을 때 차익 매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5,000원을 돌파하는 시점이 1차적인 기술적 목표가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이번에 만약에 상승을 한다라고 하면 이 가격을 이제 돌파를 해서 5,100원, 200원 이제 1월에 고점이 5,300원이었어요. 그래서 1월에 고점까지는 좀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어서 1차적인 기술적 목표가는 5,300원을 한번 보면서 대응을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52주 신고가를 한번 노려보자. 5,320원이 전 고점이었는데요. 자, 1차 기술적 목표가는 5,300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손창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9월 20일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7월 금리 인상을 단행했던 일본은행이 20일 진행한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현 기준금리를 조정하지 않고 0.25%로 동결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테일러 공장 가동 시점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의 파운드리 업체 TSMC가 미국 애리조나주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에서 애플의 모바일용 반도체를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달 현대차 기아의 유럽연합 지역 판매량이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전기차 판매 감소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 인도 가전 공장에서 노동자 파업이 지속되면서 삼성전자 인도 법인이 현지 법원에 파업을 중단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아파트값이 올랐다는 정부 기관의 공식 발표와는 다르게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전월 대비 4%대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의 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평균 221.42대 1을 기록해 서울의 다른 지역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5년간 가짜 석유 판매, 품질 부적합, 등유 판매, 정량 미달 판매 등 불법 유통으로 적발된 주유소가 1,154곳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고려아연은 20일 한국기업평가와 나이스 신용평가 등 신용평가사 2곳으로부터 장기 신용 등급 AA 플러스를 받고 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평가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수익률 4대 천왕의 종목을 엿볼 수 있는 시간이죠. 수익사랑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김동석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 바로 들어볼게요. 네,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은 사실 증시와 좀 무관하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가 오냐 안 오냐, 0.5%의 금리 인하가 진짜 좋은 거냐 나쁜 거냐 말이 많죠. 근데 그 안에서도 홀로 성장할 수 있다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나온 기업은 삼성중공업이라는 기업입니다. 아시겠지만 삼성중공업은 선박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선박 만드는 기업이 왜 중요한가요? 지금 선박 많이 만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이미 선박 사이클은 시작을 했습니다. 언제부터? 2023년도부터 이미 시작이 된 상태고,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될 거는 선박을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냐. 우리 건조라고 합니다. 한 2년 정도 걸려요. 그럼 실제로 23년도부터 만들어졌던 이 선박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 수주를 받았던 거라고 볼 수 있겠죠. 흔히 2020년, 21년도에 우리가 수주받았던 선박은 가격 자체가 낮은데 그 당시 인플레이션이 심했죠. 철강 가격,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두꺼운 철판, 후판 가격이 높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자체는 정말 많이 드는데 판매가가 낮은 적자 수주라고 하죠. 그래서 적자 수주를 22년, 23년에 전부 털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부터 어떻게 보면은 고가의 선박을 건조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올해부터 실적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영업이익이 대략 한 3배에서 4배 이상 성장이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가 물량입니다. 진짜 초고가 물량들은 언제 나오냐면은 그게 2025년도에 건조가 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초고가 물량은 2023년도에 받은 물량들입니다. 그럼 실제로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지만 이거는 이제 고가 물량으로 성장이 나온 거고 실질적인 초고가 물량들이 2025년도에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충분히 실적 성장이 지금 3배, 4배 올랐는데 여기에 2배가 내년의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 컨셉이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미 수주를 받은 것들이고요. 사실 만들어서 주기만 하면 끝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후판 가격이 뛰면 어떡하냐인 부분인데 지금 당장 갑자기 후판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만한, 정확히 말하면 철강석의 가격이 미친 듯이 오를 만한 이유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는 지금 이 컨센서스가 예상치만큼 달성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2025년도에 이 초고가 물량들로 채워지기 시작하면은 이 실적 성장에 따라 주가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거라고 전망이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간 자체가 이 차트를 좀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상승세가 한번 만들어졌었습니다. 이때 상승세가 뭐냐면은 이제 한번 적자에서 흑자로 돌리는, 그러니까 큰 돈을 벌진 않았습니다. 이제 조금 적자 수주에서 흑자 수주로 돌리는 구간이었고요. 그 다음에 2024년도에 와서 이제는 고가 물량들, 이제는 작은 수익이 아니고 어느 정도 되는 수익이 나는 시기가 2024년도의 수익이었습니다. 그 2024년도 위에보다 진짜 초고가 수준은 2025년도부터 시작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충분히 지금부터 추세적인 상승이나 반등을 볼 수 있는 구간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과거에 이 선박 사이클이 돌 때 주가 상승세가 많이 가는 기업들은 10배씩 가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까지 오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지금 구간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고 앞으로 성장이 더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한다고 한다면 지금 구간에서 시초가 이하로 음봉에 매수하시고요. 목표가는 상단의 매물대입니다. 12,000원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는 저가 있는 매물대 9,000원 잡으시면서 안정적으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종목에 대한 AS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최고가 기준으로 수익률 12.47%를 기록했습니다. 추가적인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음극재라든가 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2년이 미뤄질 수 있어요. 전해질은 미뤄졌고요. 음극재는 아직 미뤄졌는지 안 미뤄졌는지 지금 싸우고 있는 상태고, 정부측은 내년부터 규제 시작입니다. 그럼 당연히 국내 정말 이 정부측이 몇 없기 때문에 소중하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에코프로 버티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흔들리더라도 그냥 계속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82,200원 안 깨면 그냥 그대로 저는 내년 한 4월, 5월까지도 천천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에코프로 버티는 중장기적으로 추세 상승 지켜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더 들고 가서 수익 극대화하는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성중공업에 대한 포인트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과 무관하게 잘 갈 수 있는 종목을 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죠. 답은 역시 실적에 있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2배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내년부터 초고가 선박의 인도가 시작된다. 쉽게 말해서 돈이 되는 분야의 선박 인도가 신장된다라는 거겠죠.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는 9,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강호진 전문가 연결해 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주항공 전문 기업으로서 제조부터 관리까지 계속 다 해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사실 시총 같은 경우에는 1,500억 정도로 중소형 기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부문까지 계속해서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사업 부분, 전 사업 부분에서 성장이 좀 이뤄지면서 주가도 턴어라운드 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지금 방산 부문이나 우주항공 부문 전반적으로 좀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서 현재 수주 잔고가 한 9천억 정도 좀 쌓여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실적이 좀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까지 추가적으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의 추가 수주가 좀 가능할 것이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9천억에 여기서 낮게 잡더라도 3천억을 잡는다라고 하면 수주 잔고가 1.2조 원이나 쌓여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현재 시총 1,500억 정도로 봤을 때 이 부분만 좀 실적으로 좀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충분히 주가는 턴어라운드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최근에 방산이 좋다 이런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실제로 이제 방산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여전히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방산 비율이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현재로서는 전체 매출, 전체 실적 중에서 46%가 이제
방산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적인 이제 실적이 나타날 것인데 지금 실적 차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물론 아직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분기, 2분기 모두 다 적자를 좀 기록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지금 적자 폭이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한 마이너스 12억 정도 좀 볼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제 내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점은 무엇이냐? 바로 이제 매출액인데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도 뭐 400억, 300억대에서 점차 증가하게 되면서 작년에는 900억 정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천억 원대를 좀 달성하게 되면서 이제 이 실적 가시화가 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신사업에 대한 투자를 좀 하고 있다 보니까 영업이익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미 1공장, 2공장 이 신설에 대한 부문은 이제 이미 앞서 말씀드린 이 수주 잔고가 지금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미 가동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뭐 가동률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턴어라운드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추가적으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사실 이전에 21년도에 고가를 경신한 이후에 23년도에 다시 반등을 시도했지만 고가를 넘겨주지는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적인 좀 조정을 좀 보여줬습니다. 1년 넘게 조정이 나와줬는데 이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적 바닥을 어느 정도 확인을 했고 이미 수주 잔고는 뭐 지금 9천억을 쌓아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에 대한 가능성, 이제 실적 전환에 대한 가능성을 좀 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본격적으로 바닥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더라도 10,000원의 저점을 형성한 이후에 계속해서 좀 저점을 높여가면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게다가 지금 이평선들이 수렴한 구간, 이 상단으로 올라오게 되면서 이제 정배열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0일선만 올라오게 된다라면 사실상 정배열 전환이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사실 지금 표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241선 역시도 지금 대략적으로 11,250원 정도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11,6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가가 이제 11,600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장기 이평선까지도 돌파를 하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지금 연일 음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소폭 조정을 더 받는다라고 생각을 해서 11,000원에서 11,500원으로 매수가 잡아보도록 하겠고, 일단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너무 타이트하게 잡지는 않고 이전 고점 구간까지 혹은 이전 이 매물대가 좀 쌓여있는 가격대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3,300원으로 잡고 보시면 되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최저점인 10,000원으로 잡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호젠 전문가의 오늘 종목 투자 포인트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방산주 안에서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올해 실적은 사실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탄탄한 수주를 기반으로 내년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어요. 수주 잔고 9천억 내년 추가 기대된다라는 포인트 잡아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1,000원에서 11,500원, 목표가 13,300원, 손절가 10,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영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나요? 네, 오늘의 이제 관심 종목은 해상풍력 관련주인 CS 윈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자, 먼저 시장 관련해서 좀 말씀 좀 드리면요. 국내 시장은 이미 이제 그 저평가 구간에 접어들었고, 그 다음에 시장의 어떤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국면에 있기 때문에 너무 빠르게 이제 단기 위주로 매매하기보다는 이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매력적인 종목들을 바이앤 홀딩하는 전략이 조금 더 이제 유리하다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제 그 9월 10일 날 있었던 미국 대선 토론이 이제 뭐 증시에 상당히 큰 판도의 어떤 변화를 좀 이끌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FOMC에서 50bp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되었었는데
사실 이제 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하를 좀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자, 왜 그러냐고 한다면 이 금리와 주가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좀 높고, 아무래도 주가가 지수가 상승한다라고 한다면 이 집권 여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좀 꺼렸었고요. 당연히 이제 바이든 행정부 같은 경우에는 연준의 입장을 존중하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뭐 내심 기대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해리스가 이제 토론회에서 좀 유리한 승리를 좀 평가가 되면서 이렇게 좀 빠르게 금리 인하가 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분위기는 물론 이제 11월 5일 날 대선에서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해리스에게 굉장히 좀 유리한 분위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특히 이제 그린 산업 관련주는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IRA 정책의 연속선상이라고 좀 보시면 되고, 또 금리 인하 사이클과 맞물려서 이 대규모 투자를 좀 동반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이제 그 관련 수혜주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CS 밴드는 풍력 발전기의 핵심 부품인 풍력 타워와 해상 풍력 하부 구조를 좀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또 해상 풍력 타워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 미국을 비롯해서 글로벌 생산 기업을 통해서 공급을 좀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신사업으로 드라이브를 좀 걸고 있는 이제 해상 풍력 하부 구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M&A를 하면서 본격화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트렌드에 좀 잘 맞는 섹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 뭐 단순히 이제 정책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로 실적에 좀 도움이 되는 유리한 상황이 계속 좀 전개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미국의 최대 고객사와 육상 타워 판가 인상을 좀 완료하였고요. 2023년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수주했던 물량을 내년부터 공급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CS 윈드 입장에서는 대단히 의미가 있는 협상이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5년도에 어떤 보조금까지 합쳐준다라고 한다면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플러스 미국 타워 매출과 영업이익이 한 80%까지 80%로 높아질 것으로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무제표 보면서 이제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자, CS 윈드 이제 2022년도 매출이 한 1조 3천억 정도 하다가 2023년도에 1조 5천억 정도를 좀 늘었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2023년도 M&A를 하면서 3조 대까지 좀 매출이 늘어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후년도까지 본격적으로 이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이 큰 폭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그 정부의 정책적인 수혜까지 좀 더해준다고 하면 주가는 좀 충분한 레벨업이 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지금 해외 기업들의 2025년도 선행 PER 보면 대략적으로 한 21배 정도 되는데, 지금 CS인들은 한 17배, 18배 정도 되는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M&A를 통해서 성장 모멘텀이 장착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충분히 레벨업, 그러니까 프리미엄을 주는 것이 좀 가능한 구간대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자,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역시 이제 CS 윈드의 차트를 보시면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좀 하락 구간대를 이렇게 움직이다가 지금 보시게 되면 이 검정색 기준선과 이평선 매물대를 이제 전부 다 돌파하는 모습이고요. 자, 일본 관점에서 보시더라도 이렇게 이제 해리스가 좀 선방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한 차례 급등, 그 다음에 이제 대선 토론 이후에 다시 한번 연량이 나와주면서 뭐 추세를 돌려주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위치와 이런 패턴은 상당히 좀 강한 패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요. 지금부터 대략적으로 뭐 한 6만 5천 원 라인대까지 뭐 여유 있게 좀 분할 매수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주봉 관점에서 보신다라고 한다면 이평선 매물대가 좀 뚫려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전고점 부분대인 8만 5천 원대까지는 중기 관점에서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자, 손절 라인 때는 이제 급등 이후에 눌림목을 줬던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는 5만 5천 원 라인대 이렇게 가격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CS 윈드의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대선 TV 토론 이후에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치솟았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해리스 트레이드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수혜 종목으로도 꼽혀지는 종목인데요. 무엇보다도 내년 본격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자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목표가는 85,000원, 손절가 55,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재진 전문가 연결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종목 갖고 나오셨을까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가지고 나온 종목은 KBI 메탈이라는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은 자동차용 전장 부품 하고요. 요즘 전자기기 많이 들어가고 있죠. 그리고 지금 현재 전선 사업을 함께하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요즘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 안에 다양한 전자기기들이 탑재이 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안에 들어가는 내장재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매출도 탄탄하게 성장하는 기업인데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최근 AI 반도체의 성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전력망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전력망이 안정적으로 잘 자리 잡아야 다양한 AI 반도체들을 지금 이제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되는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표적인 두 가지 사업이 전부 다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나와주고 있어요. 자동차 판매량 게다가 전장 부품량도 증가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렸던 전력망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서 해당 기업 두 가지 재료를 전부 다 부합하는 기업이라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이 좀 잘 나야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대감도 물론 좋겠지만 돈을 잘 벌 수 있는 기업에 포커스를 맞춰두시면서 주식시장 준비해 보시면 더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차트 보시면서 여러분들께 종목 지금 이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KBI 메탈 같은 경우에는 KBI 메탈 같은 경우 최근에 오늘자 굉장히 좋은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데요. 과거에 전력망 이슈 있을 때 급등을 쭉 했다가 최근에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장기 평선 121 평선을 딛고 다시 61 평선을 돌파해 주면서 오늘 상승해 주는 모습이에요. 이런 자리에서 전 박스권 상단선 라인까지 한번 상승세가 가능하다고 현재 보고 있거든요. 현재 상승 추세가 조금씩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직전 고점 부분까지 단기 상승 기대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자리에서 매수가 자리는 3,200원 이하 자리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현재 가격이 3,155원이기 때문에 현재 가격 매수하셔도 되겠네요. 매수하셔도 될 것 같고요. 목표가 자리는 직전 고점 자리 부분에서 3,500원 자리 그리고 손절가 자리는 2,900원 잡고 가시면 단기 공략하시는데 괜찮을 만한 종목으로 보이니까 여러분 계속 공략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코멘트를 더 드리면 이 해당 종목은 제가 단기적으로 일단 드렸지만 박스권 저가 라인까지 떨어지면 저점에서 꽤 많은 비중을 채워도 될 만큼 실적이 탄탄하게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기업입니다. 그러니 단기 공략하시고 추가적으로 관심 계속 넣어두시면서 저가 자리가 오면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공략해 보시면 이번 연도 좀 안정적인 수익이 날 수 있을 만한 종목으로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전략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 시장 안에서는 이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성장 가능성 반드시 봐야 한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런 기업이 바로 이 기업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자율주행 확대로 매출 증가 기대된다라고 말씀 주셨고요. 뿐만 아니라 최근 또 호재성 재료가 있었죠. AI 인프라 투자와 관련해서 펀드 조성 뉴스가 있었습니다. 목표가는 3,500원, 손절가는 2,9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에스의 최고의 전문가들의 수익률 대결은 다음 주에도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수익사항이었습니다.
라스트 빅딜 함께 하시죠. 오늘 시장 안에서 주목받았던 종목들 체크해 보고요. 종가 매수 여부 확인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시은 헤르메스 스탁 팀장, 이청원 IM증권 PB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자, 두 분과 함께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선주 얘기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주 상당히 흐름 좋습니다. 미국의 중국산 선박에 대한 관세 부과 가능성 시장 안에서 점쳐지고 있는데요. 오늘 HD 한국조선해양 이 종목부터 바라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 모두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김시은 팀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 조선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기업이 HD 한국조선해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주에 대한 목표치를 이미 달성을 한 기업이다 보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앞으로 수주에 대한 부분들, 특히 3년치 일감을 굉장히 꽉 채웠다 보니까 현재 Q단에서 얼마나 더 많은 수주를 받을 수 있는데에 대한 물음표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주 같은 경우가 P가 계속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Q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견조하게 목에 찼다라고 보시면 P 쪽에서의 상승이 나와주면서 계속적인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가 원래는 사이클이 굉장히 깁니다. 그만큼 작년부터 시작이 되었던 실적 개선에 대한 그 포탄이 지금 점점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 특히 조선 3사가 1분기, 2분기 때 전반적으로 다 턴을 했기 때문에 네. 상반기보다 더 나은 하반기 그리고 내년 실적을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어서 저는 오히려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더 볼만한 몫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현재 자리에서 매수에 대한 관점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거기다가 더해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네. 그때부터는 다시 한번 그럼 3분기 실적 좋을 기업이 뭐가 있을까? 이 물음표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네. 대표적으로 뭐 수출이 굉장히 좋았던 방산이라든지 혹은 조선 쪽에 대한 관심이 좀 더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데 현재 HD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수급적인 측면도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난 7월부터 수출주들의 꺾임이 나와줬는데 그때 당시에 외국인의 수급 이탈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화장품이라든지 조선, 전력기기, 반도체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 이탈이 나왔는데 현재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와주고 있는 상황들, 현재 상승을 이끌었던 외국인 수급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지난 상반기 때 보여줬던 그만큼의 랠리보다는 조금 더 더딜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벽이 지난 상반기보다 했을 때 좀 더 안 좋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만큼의 랠리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안정적으로 실적에 대한 종목을 꼽아 가라면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정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Q와 P 상방이 모두 열려 있는 편이고 그리고 실적은 좋고 외국인 수급도 돌아오고 있는 종목 바로 조선주다. 그중에서도 HD 한국조선해양 두 분 다 모두 종가 매수 의견을 보여주셨고요.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황제주 지위를 회복했는데 올해 누적 수주액이 2조 7천억 원 가까이 되고 그리고 이후에도 수주 계획이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자, 두 분 다 동그라미 들어주셨습니다. 이청원 PB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동사는 현재 문제가 없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평가를 하고 싶은데요. 네.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가 지금 120만 원까지 나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생물보안법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이에 따른 수혜가 단기는 아닙니다. 중기나 장기적으로 동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하는 평이 나온과 동시에 지금 송도의 5공장에 이어서 지금 8공장까지 동사는 증설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털은 이미 다 있습니다. 저도 송도 쪽에 이리저리 오고 가는 사람이라서 한 번씩 보고 나는데요. 털은 이제 다 있고 거기에 공장 증설인데 지금 금리 인하가 사이클이 이제 놓이게 되는 거죠. 기존에는 동사 같은 경우 사내에 있는 유보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즉 자기 자본으로 할 것인가 그게 아닙니다. 타인 자본으로 했을 때는 오히려 법인세 인하 효과까지 발생을 한과 동시에 앞으로는 더욱 많은 생산량을 보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은 팽배할 것이고
CDMO 시장이 현재 기준으로 약 1,000조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건 네. 자연스럽게 더 커지겠죠. 예. 2022년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삼성바이오로직스뿐만이 아니라 롯데, SK 그리고 CJ 전부 다 지금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거기에 대한 선두가 우선은 동사라는 것. 세계 시장에서의 매출 규모도 이제 3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100만 원이 넘은 가격에 의미를 두기보다는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주가를 우리가 바라보자.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피비님 추가적으로 120만 원 정도의 이제 증권사들이 목표가 네.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말씀만 들어보면 중장기적으로 보면 더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120만 원 이 가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더 갈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리포트 나왔던 또 제약바이오 관련된 많은 기업들 보시게 되면은 목표 주가 제시했는데 그거를 금방금방 뚫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죠. 유한양행도 그냥 뚫어버립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오히려 점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슈팅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가의 흐름은 적어도 거칠 건 없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게까지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한 줄평으로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증권가 TP가 120만 원까지 나와 있는데 그 목표가 뚫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말씀 주셨으니까요.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이 종목 다음으로 보도록 할게요. 대왕굴의 2차 전략회의를 앞두고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엇갈렸어요. 이번에는 엇갈렸습니다. 이청원 PB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오늘 GS 글로벌이 1차적으로 움직이면서 52주 기준 신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국가스공사 오늘도 움직임 괜찮았고요. 기타 대왕고래 관련 테마를 형성하고 있는 기업들의 주가가 조금씩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모멘텀 자체가 아직은 죽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동사에 대한 근본적인 기업 가치, 미수금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밸류 프로그램에 따른 수혜다. 지금은 그것들이 동사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고 변수는 아닙니다. 제가 보았을 때는 철저하게 대왕고래 테마인데 이 테마가 내년 중순까지는 계속해서 유효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이 있죠. 무엇보다 동해에는 지금 원유가 되든 가스가 되든 있긴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원하는 수준 혹은 생산성이 있을 만한 경제성을 증명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이 되는지에 대한 탐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멘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주가는 반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개인적으로 한국가스공사 제가 목표 주가 저희 회사에서 8만 원까지 예전에 제시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동사의 여러 가지 모멘텀을 고려했을 때 6월 20일에 보였던 64,500원. 우선은 거기까지는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끌고 가는 게 저는 정답인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관련된 테마 내년 중반까지도 유효할 수 있다라는 시장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김시은 팀장님께서는 X 주셨네요. 그 이유 들어볼게요. 일단 다음 주 초까지는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GS 글로벌을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GS 글로벌에 대한 흐름들을 보면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끝까지 밀어올렸던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다음 주 초까지만 하더라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특성을 한번 생각했을 때 또 이벤트를 앞두고 세론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가 없다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대왕고래 테마들이 움직이고 있는 이유는 25일에 2차 전략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때를 보게 되었을 때 이벤트를 앞두고 또 세론에 대한 부분들 특히 저점대에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어요. 한국가스공사라든지 혹은 GS 글로벌이라든지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바닥권 대비했을 때 다시 한번 많이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그럼 바닥권에서 잡았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벤트를 앞두고 또 이제 비중을 덜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이벤트가 해소가 되고 눌림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그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일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내년에 대한 일정들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벤트를 타이트하게 앞두고 있을 때는 좀 보내주자라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또 눌림이 나왔을 때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그때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근데
팀장님, 그 내년 중반까지 이 테마가 살아있다라고 보면 이제 이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주들 중에서 탑픽이 뭔지 궁금하거든요. 팀장님께서 보시는 게. 왜냐하면 이제 밸브도 있고 파이프도 있고 시추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이 중에서는 좀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일단 뭐 트레이딩을 볼 것이냐 혹은 중장기로 모아갈 것이냐에 따라서 좀 종목은 갈릴 것 같은데 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음. GS 글로벌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트레이딩으로 접근할 때는 수급이 가장 센 녀석으로 붙는 게 맞고요. 네. 천천히 모아간다 하시는 관점에서는 한국가스공사가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종목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모건 스탠리 보고서 영향으로 SK 하이닉스가 장중 10% 넘게 어제 급락을 했었죠. 자, 그리고 오늘 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이제 힘이 그렇게 좀 강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SK 하이닉스 과매도 상황이라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엇갈리네요. 이청원 PB님 의견부터 들어볼게요. 네. 네, 지금 동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죠. 1차적으로 모건 스탠리에서 동사에 대한 목표 주가는 12만 원까지 하향했습니다. 기저에 있는 것은 결국에는 HBM과 D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HBM이 현재 시점에서 공급 과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내년에는 우리가 생각했던 수준만큼의 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D램 같은 경우에는 결국 AI 시장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적으로 모두 다 기결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모든 평가가 동사의 주가를 최근에 계속 급락시키고 있는 한 가지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가지 증권사에서도 바로바로 반박 기사를 내고 있죠. 예. 실질적으로 HBM 시장의 성장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음과 동시에 얼마 전에 엔비디아의 대표인 젠슨 왕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HBM에 대한 수요는 매우 감동적이다라고 하는 것. 그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는 HBM 이 시장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 매우 안 좋게 평가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우선은 좋지 않은 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사의 주가가 24만 8,500원을 고가로 해서 지금 15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오는 게 이 정도 가격이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력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도 그중에 하나는 하나입니다만 오늘 시장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끼는 거죠. 지금 삼성전자 이 상황이면 종가 기준으로 약세 마감 혹은 약보합입니다. 네.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그리 좋았습니다. SK 하이닉스도 이거보다 더 올랐어야 되는데 오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사 그리고 삼성전자 심지어 반도체 전체에 대한 매수세가 지금은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제약바이오가 지금 너무 강하죠. 굳이 반도체에 지금은 눈을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저는 이렇게 밀리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제약바이오 섹터가 우선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반도체 쪽으로 시선이 돌아설 것이고 그때 저는 SK 하이닉스가 턴을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우선은 네. 지금 많이 빠졌다. 과매도 구간이다. 그러니 매수하자. 그런 관점보다는 조금 더 관망하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주가 시장 분위기를 보면 어느 한 섹터가 올라가면 다른 섹터는 죽고 지금 이렇게 지금 계속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제약바이오의 수급이 좀 빠져야 그게 이제 반도체 쪽으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가 이제 같이 갈 수는 없는 상황인 겁니까? 개인적으로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도 제가 어제 밤에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딱 보고 나서 아 반도체가 튀겠구나. 그럼 네. 제약바이오 조금 쉬겠지라고 했는데 장 초반에 호카창 계속해서 저도 어쨌거나 거래를 해야 되니까 지켜보는데 이 제약바이오 쪽에는 계속해서 대규모로 자금이 들어오는데 여기는 계속해서 이탈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러다가 10시 반 되면 다시 한번 꺾이겠구나 싶었는데 역시나 꺾여버립니다. 시장에서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굳이 이 차가운데 손 담글 필요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점에서 SK 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제약바이오 같이 간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선은 잘 가는 쪽에만 눈길 주자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 이청원 PB님께서는 조금 더 관망하자 X 의견을 들어주셨고요. 자 김시은 팀장님은 동그라미를 들어주셨는데 의견 궁금하거든요. 일단 의견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가 움직이는 시장이 아니라
바이오 쪽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다만 관점 혹은 전략을 어떻게 짜느냐에 따라서 반도체를 접근하는 방식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빠르게 움직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 쪽에 붙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의 5에 대한 의견을 드린 것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천천히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그 이유가 일단 대형주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천천히 지금 가격대라면은 굉장히 절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예요. 그거에 따라서 천천히 물량을 조금씩 불려나가기 좋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돈을 많이 벌 때는 이제 올라가는 종목군들 조금씩 단타를 치는 것보다는 네. 한 종목에 대해서 묵직하게 물량을 모아가서 그리고 그 한 5%, 10%라도 그 물량에 대한 부분들을 차익 실현한 게 실제 수익이 더 큽니다. 저는 그 관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SK하이닉스에 대해서 5에 대한 의견을 한번 드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실제로 지금 SK하이닉스 쪽에 대한 악재가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건 스탠리도 그렇고 지금 전방위적으로 반도체 쪽에 대한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가 계속 나와주고 있긴 하나 네. 저는 가장 중요한 점이 HBM이 과연 꺾였는가? 그러면 엔비디아가 왜 삼성전자를 원하지?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들도 다소 잘 말이 안 되는 게 이제 주문자 제작 형식입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HBM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3분기 실적 HBM 바탕으로 했을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예. 네. 다음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때 실적과 가이던스 그리고 그들이 HBM 공급 과잉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어서 지금 굳이 관망을 하시기보다는 조금씩 관심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에 대한 관점으로 한번 바라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과매도 국면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해주셨습니다. 지금은 조금씩 물량을 모아갈 시점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다음 주에 발표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결과 그 가이던스 내용까지 우리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방산주 쪽에서 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은 수주 잭팟 소식 이어지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이 종목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이번에도 엇갈렸네요. 이번에는 김지은 팀장님 의견 좀 들어볼게요. 일단 오늘 이슈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왜 현대로템이 더 잘 가지? 사실 LIG 넥스원은 좀 억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다만 이 그 천궁투에 대한 이슈가 지난주부터 계속 들어왔기 때문에 기대감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게 실적에 대한 부분들 특히 앞으로 제가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저는 앞으로의 포인트 자체가 3분기 실적 누가 더 잘 나올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섹터가 방산 그리고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최근 수주가 굉장히 잘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중동 3국을 이미 뚫었기 때문에 지대공을 도입하려는 국가들 쪽에 대한 관심 역시도 함께 받을 수 있는 구간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방산 외에 로봇에 대한 모멘텀도 있습니다. 고스 로보틱스 인수에 대한 모멘텀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금리 인하 초입 시기에 당연히 로봇 섹터 역시도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들. 물론 로봇 관련했을 때 대기업에 대한 모멘텀 혹은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더 붙어야 할 필요가 있긴 하나 플러스 알파에 대한 부분에서 로봇 역시도 관심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후발로 방산 섹터를 고른다 하시면 네. LIG 넥스원이 조금 더 나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본업인 방산 쪽도 탄탄하고 로봇 쪽도 이 금리 인하기에 성장주로서의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 말씀 주셨습니다. 이야기 들어봤고요. 이청원 PB님께서는 X 주셨습니다. 이유 들어볼게요. 나쁘기 때문에 X를 준 게 아니고요. 네. 오늘 좋은 이슈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주가가 크게 올랐어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현대로템보다도 지금 움직임이 더딥니다. 나쁘기 때문이 아니라 더 네. 좋은 종목이 오늘 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그 종목에 지금 시선을 더 둘 필요가 있다는 것. 현대로템은 52주 신고가가 나왔는데 LIG 넥스원은 이 좋은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2주 신고가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시간을 두고 결국에는 가겠지라고 한다 할지라도 현대로템 또한 그러면 그 가운데 주가는 오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제 며칠 뒤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된다면 상대적으로 방산 섹터의 움직임이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RG 넥스원 이에 유입되는 자금은 또 나뉘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실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장 좋은 건 역시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죠.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LRG 넥스원이나 한국항공우주, 현대로템 이들을 합한 실적보다 더 좋으니까 그러면 LRG 넥스원은 상대적으로는 조금은 부각을 덜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장대 양봉이 크게 나왔으면 미련 없이 무조건 좋아라고 했을 건데 우선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한 차례 쉬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LRG 넥스원은 우선은 X 의견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뉴스에 비해서 다소 주가 흐름이 좀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방산주 쪽에서는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보자라고 대안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마감 제보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금요일장 마감됐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해소되면서 급등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시장 뉴욕 증시의 급등 분위기에는 미치지 못한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 일본은행의 기준금리 동결 소식이었는데요. 일단 시장이 예상했던 결과라는 측면에서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자체는 상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잠시 후 3시 반에 또 기자회견이 진행이 될 텐데 관련된 뉴스 나오는 대로 저희가 발빠르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 분위기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코스피 시장 상승으로 출발이 됐습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과매도라는 인식 속에서 장 초반에는 저가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유입이 됐는데요. 하지만 장중, 장 막판으로 갈수록 그 상승 탄력은 조금 떨어지는 모습,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들이 여전히 현물 시장에서 매도를 펼쳤고요. 그래도 전일 대비 규모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매수에 나선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48% 오름세고요. 2,593선 수준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넘어가 보시죠. 달리는 바이오, 오늘 코스닥 지수도 함께 달렸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오늘은 장중에 또 2차 전지 화장품 쪽까지 더해지면서 상승하는 흐름 이어졌는데요. 수급적으로 본다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순매수 속에 5거래일 연속 순매수세를 이어갔습니다. 1% 넘게 상승세를 기록했고요. 748선에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쪽부터 확인해 보시죠. 결국 대장주 삼성전자가 하락으로 반전이 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63,000원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고요. SK 하이닉스 상승으로 마감이 되기는 했는데 간밤 뉴욕 증시에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엄청나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다소 오늘의 흐름 아쉽습니다. 2.8%대 반등 157,100원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이 테슬라 영향으로 2차 전지 쪽도 좋은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 막판으로 갈수록 상승 탄력이 조금 둔화됐습니다. LG엔솔이 0.5%대 강세,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 넘는 강세 흐름을 보이면서 오늘도 100만 원 선 위에서의 흐름 포착이 됐습니다. 오늘 바이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코스피 시장 안에서는 길리어드 모멘텀 있는 유한양액의 급등세 상당히 돋보였다라는 점 함께 묶어서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이 시간 통해서 다음 주 밸류업 지수 발표를 앞두고 비금융주 안에서 밸류업 기대감 좀 찾아봐야 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완성차 업체들 주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아차는 2%대 강세 흐름을 보였고요. KB금융은 1% 상승으로 마감이 됐지만 신한지주는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46%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이 가운데 2차 전지 셀 3사 안에서도 엇갈린 채로 마감이 됐습니다. 삼성 SDI가 1%대 강세, LG화학은 0.94%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이어서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 10위권 내에서 엔캠과 클래시스 정도를 제외한다면 거의 전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대형주의 강세 속에서 오늘 코스닥 시장의 훈풍이 이어졌는데요. 그 중심에는 역시 바이오가 있었습니다. 금리 인하 최대 수혜주 바이오 쪽 이 알테오젠이 3%대 급등으로 마감이 됐고요. HLB도 오늘 3.5%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리포트 전해드렸던 리가캠 바이오가 시총 5위로 올라섰는데요. 무려 8%의 급등을 보이면서 10만 4,900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클래시스는 1.6%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상승에 따른 피로감이 누적되면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는데요. 1.6%대 하락률 기록했고요. 이 가운데 삼천당 제약 3.8% 시세 뿜어내는 모습 포착이 됐습니다. 소부장단 안에서 희비가 교차했는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장 막판으로 갈수록 하락 반전하는 종목의 개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리노공업이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펄어비스도 이 증권가의 TP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오늘장 1.7% 하락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짚어봤습니다. 다음 주 시장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음 주에 정말 굵직굵직한 이벤트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이정원 PB님, 어떤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지금 시장은 다른 것 배제하고요. 대형 제약 바이오 종목의 주가 흐름이라고 하는 것을 꼭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더 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까지 흐름 한번 보게 되면 8월 말에 그 제약 바이오 섹터가 한번 조정이 나왔고 9월 중순까지 전반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후 금리 인하가 시행이 되는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을 뿜는데 그러한 가운데 유한양행, 바이넥스, 오늘은 리가캠 바이오 등등 52주 신고가가 나온 기업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보르노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52주 신고가가 안 나온 기업들이 있어요. 네. 대표적으로 ST팜, ABL 바이오,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이 친구들까지 만약 52주 신고가가 나온다면 저는 제약 바이오는 이제 당분간은 확실히 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가서 수급이 반도체가 되든 다른 쪽이 되든 저는 움직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결국 다음 주 월요일 혹은 화요일 정도까지 제약 바이오 쪽은 시세가 조금은 더 나올 것 같기 때문에 우선 이쪽에 집중을 하되 대다수 종목들은 52주 신고가가 나온 뒤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따라가는 매수는 철저하게 자제를 하시고요. 하루 이틀 정도 단기 거래로 해서 수익을 실현하신 뒤에는 가급적이면 현금을 확보하고 다시 주도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만한 섹터 제 눈에는 몇 개의 옵션은 보이긴 보입니다만 그쪽으로 투자를 할 준비를 하실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예, 섹터별 수급 이동에 주목하면서 현금 보유 전략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김시음 팀장님께서는 다음 주 체크해야 할 포인트 뭘로 보고 계십니까? 가장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마이크론 실적.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결국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반도체의 풍향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 이 기업이 실적 발표를 하게 되면 또 생각나는 게 삼성전자를 비롯한 다양한 기업들의 실적이 얼마나 잘 나올까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그 점에서 보게 되었을 때 실적주들 역시도 우리가 계속 관심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뭐 FOMC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인하를 이미 한 부분들, 그래 BOJ에서 금리 동결에 대한 이벤트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장을 뒤흔들 수 있는 변수 포인트는 실적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다음 주에 일본 자민당의 총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후보군을 보게 되었을 때 지금 물론 이제 사람들의 심리가 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우려는 다소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지만 다만 이제 선거하는 과정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발언이 나올 수가 있고요. 아.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또 시장의 변동수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참고해 볼 만한 요인이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네, 9월 26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대기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이 이제는 실적으로 눈 돌려질 가능성, 실적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는 또 내일의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청원 PB님께 질문 드릴게요. 앞서서 바이오 얘기 굉장히 많이 해주셨잖아요. 바이오 섹터 말고 네. 그 외의 섹터에서 기회 어디 찾아볼 수 있을까요? 다양하게 있을 것 같은데 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거는 이 전선 전력기기 쪽입니다. 그럴 것이 오늘도 그 전력기기 관련된 기업들, 뭐 HD 현대일렉트릭이 되든 JL일렉트릭이 되든 주가의 상승이 적지 않았고요. 큰 틀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대선은 결국 올해 하반기 기준으로 남아있는 기간 기준으로 가장 큰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무게추가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기운 듯한 느낌입니다. 해리스 쪽으로 무게가 조금 더 실리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기존에 보였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는 조금 더 확대가 될 것이고요. 그러한 가운데 2015년부터 사실상 유의미한 전송 교체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그것도 조금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주가 또한 많이 쉬었죠. 주가라고 하는 것이 조정이 꽤나 있다면 결국에는 다시 한번 자리를 잡고 올라갈 만한 시점이 옵니다. 지금 저는 그게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력기기, 전선 우리가 이쪽으로 조금은 초점을 맞춰보자 그런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그럼 지금 시장 안에서 달리는 종목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아니면은 아직 덜 오른 그런 종목에 대한 저가 매수 전략이 유효한 건지 이것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시장은 네. 달리는 말을 올라타려고 하는 성격이 강한 것 같습니다. 몇몇 기업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딱 하나 꼬집자면 산일전기라고 하는 기업 한번 보시면 예. 이게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만한 그런 기업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산일전기 그리고 지금 넓게 보면 오늘 잘 갔던 뭐 JL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기업들만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가지고 간다면 생각보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곧바로 김시은 팀장님의 다음 주 전략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첫 번째는 계속 강조드렸던 실적에 대한 모멘텀.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금리 인하에 대한 초입기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실적을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조선, 방산, 화장품, 미용, 의료기기 쪽이 좀 괜찮지 않을까. 특히 지난 상반기에도 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수출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을 때 3분기 실적 잘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상대적으로 이쪽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계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좀 강했던 종목군들 섹터를 다 살펴보시면 지금 해당 산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바닥권 딛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들, 방산 같은 경우가 현대로템을 필두로 했을 때 함께 끌고 올라와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화장품 같은 경우는 현재 종목군으로 조금씩 갈리기는 하나 화장품은 ODM 기업들, 실리콘2 그리고 VT 같은 기업들을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바라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고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보면은 클래시스 그리고 파마 리서치가 계속 52주 신고가를 가려는 모습들 그리고 바닥권에서 비올이라든지 원택 같은 기업들이 바닥을 잡고 다시 한번 턴을 하려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서 저는 실적 기반으로 보게 되었을 때 지금 이 기업들에 대한 순환매 역시도 함께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수급에 대한 순환매를 기대했을 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 이전까지의 관심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김시은 팀장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분들 입에서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 이제는 실적 봐야 한다라는 부분이죠. 실적주에 대한 관심 필요하다라고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딜사이트 TV 마감 노트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